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뭐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인식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것도 좀 다소 좀 막연한 얘기고요. 가계부채의 총량을 얘기하면서 제 기억에 1860조까지 들은 것 같아요. 네. 자, 이 1860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 총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심한 말로 얘기하면 거의 뭐 세뇌를 시키듯이 네. 이 가계부채 1860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무서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언론 방송에서 막 보도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고요. 전 국민을 향해서 불안 심리를 안겨주는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 총량은 뭐 GDP 대비 뭐 몇 퍼센트 이런 걸 이렇게 따져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거를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가계부채의 항목을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가계부채 1900조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가장 높지 않을까요? 1000조 원 좀 넘죠. 예. 자, 그러면 이 1000조 원이 넘는다는 이 주담대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강화해 놓고 DSR 40% 뭐, 그죠? 그 다음에 뭐 종전에 있었던 DTI, LTV 뭐 이렇게 강화해 놨잖아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대출을 받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LTV 50%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 집값이 10억이면 5억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집값이 10억짜리가 15억이 됐잖아요. 그렇죠. 5억은 그대로잖아요. 네. 이제 50%가 아니라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집값 그러네요. 대비로 따지면. 네. 또 그 와중에 분할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주담대는 이게 아주 최우량 대출이에요. 연체율도 네. 1월달 기준으로 주담대 연체율은 0.18이에요. 0.18. 거의 없는 거죠. 네. 우리가 대출에서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놓고 할 때 그런 통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비율이 2%예요. 2%.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주담대가 가지는 것은 걱정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뭘 걱정해야 돼요? 가계부채 대책은 취약계층, 저신용자 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계부채 대책인 거예요. 네. 그럼 아까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계부채 총량에 뭐가 위압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지금 뭐 한국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위협적인 뉴스가 쏟아졌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선 전체적으로 네. 가계부채 총량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 접근에 대한 방식이 이 대출 총량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제 대출을 받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에 따른 이제 뭐 부채가 많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작용도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상환 능력이 있으면 받아도 된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계부채 총량을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네. 그 총량은 말이죠.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뭐까지 들어가 있냐면 기금대출, 하다못해 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하나 판매신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판매신용에 뭐 한 100조 원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네. 판매신용은 그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동차 할부,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자동차 할부 못 내면 그냥 자동차 가져가면 끝이잖아. 그렇죠. 그거 왜 우리가 그 총량 걱정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신용카드 사용액 이번 달 쓰면 그 다음 달 결제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났잖아요, 또. 네. 신용카드를 점심때 먹으면서 야, 이거 이 가계부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걱정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갚지 이거 이러면서? 아니잖아요. 네. 예? 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비 지표. 이게 늘어나면 경제의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구나. 이런 항목이지 이거를 어떻게 갚을 거냐 걱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싸잡아서 1860조에다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은 뭐 걱정하면 돼? 1860조가 아니라 내 대출 어떻게 상환할 거냐 이것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영끌을 하신 분들, 그쵸? 또 과도한 대출을 또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때가 아닌 대출을 활용해서 이런 타이밍에 영끌을 해서 또 집을 사려고 했을까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2023년 10월에서는 영끌도 통하지 않고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영끌이라 하면은 대출 기준 강화 DSR 40 이전에 DTI 60% 시절의 상황이에요. 네. 그때 가령 뭐 3년에서 5년 전이라고 할게요. 이때는 이제 영끌이라 하면은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 받는다는 건데 DTI 60에다가 네.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집을 샀다. 이때는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주택 가격이 쭉 올라가면서 추격 매수를 한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 상황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다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였다는 측면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었어. 그러면서 이 매수자들이 물론 뭐 투자자가 됐던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 이제 물론 이제 집도 산 거죠. 네.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도 가격이 떨어질 때는 되게 안 사잖아요. 올라갈 때 추격해서 주식도 사잖아요. 그쵸. 그 결과가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또 안 좋을 수도 있고는 한데 지금까지 영끌은 그런 그 시점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추격 매수를 한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된 거죠. 네. 지금까지도 부담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자를 내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얘기하면 안심을 할 수 있는 게 금리가 이제 고금리로 바뀌면서 언제까지 고금리가 지속될 거냐 해서 끝이 보이고 있다는 네. 측면에서 다소 안도의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고금리는 언제까지 갈 거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뭐 내년 뭐 5, 6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가 자, 추가적인 미국에서의 그 기준금리 인상은 뭐 11월 1일 날인데 거의 올리지 않을 확률이 지금 상당히 상대적으로 뭐 한 7대3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안 올린 상태에서 이 금리가 지속되는 이 기간은 대략 한 6, 7개월 정도 이렇게 본다. 고금리 대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려운 이런 뭐 분들은 대략 내년 6월까지만 잘 참으면 네.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있으니 네. 어느 정도의 좀 목적이 생기면 그 기한이 딱 특정되면 네. 참을 수 있는 인내심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참아내시는 그런 시점이 좀 될 수 있겠다.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그 영끌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장벽이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언급하면 DSR, Debt Service Ratio라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지금은 영끌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영끌이라면 신용대출까지 같이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3년에서 5년 앞선 세대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았어요. 네. 자, 그 사람들은 집값이 물론 올랐다가 조정이 됐다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속하는 거예요. 지금 사시는 분들은 대출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여서 마냥 지금은 좋은 때도 아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영끌족이 시간이 지나면 상대적으로 상황이 지금 집을 못 산 사람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그쪽에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네. 시장 상황상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금리가 끝나면. 왜냐하면 집값은 올라가 있으니까요. 7억에 샀는데 10억이 됐다가 7억 5천 떨어졌다가 지금 한 9억 정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6억 7억 정도에 샀다 그러면 자 10억으로 올랐다가 지금은 어찌됐건 9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9억이라는 것이 다시 또 떨어질 그런 확률이 크지 않다면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산 경우가 어찌 보면 뭐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제가 2013년 전에 하우스 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하우스 푸어라고 막 진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지금의 10년 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산 집값이 3배가 올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그때 당시 뭐 하우스 푸어라고 진짜 불쌍하다고 무주택자가 오히려 거꾸로 쳐다볼 나는 집 가진 가난한 자가 아니어서 집 없는 자니까 행복하다였을지 모르겠으나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차이가 생겼습니까? 네. 그 사람은 집값이 3배가 올라갔고 대출을 그렇게 받아서 산 사람은 나는 무주택자를 10년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 영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대출의 시대에 살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지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자산과 또 대출을 활용해서 그러면 나도 집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무주택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교수님께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물론 대출 제도적으로 정부가 이제 사고의 전환을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DSR 40을 정상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60%로 하고 청년층은 70%로 올려서 이것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인 매수자가 하게 하라. 자, 지금 이제 DSR 40이라도 뭐 그 정도만 받아도 집을 살 수 있다고 가정하면 네. 그 예외가 되는 이제 또 하나의 뭐 자격이 까다롭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뭐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책 자금 대출을 먼저 검토해보고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일반 은행에 시중은행에 대출을 알아봐야 되는 사항인데 방금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런데 DSR 40 하에서도 가능하다면 네.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 집 마련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시기다. 남들과 같이 움직일 때 같이 가서는 크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남들이 관망하고 한 발 물러서 나 있을 때 또 매물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일반 매물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뭐 더 좀 깎아 내려서 얼마 정도 할인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로 활용해 본다면 네. 충분히 이 시점도 부단히 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태다. 영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명확한 진단과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또 어떤 희망을 가지고 또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